은행 마감이 임박한 시간. 공과금 수납 업무를 맡은 계약직 은행원 권혜영 씨의 손길이 빨라진다. 공과금 납부 마감이 몰린 매월 말일은 한 달 중 제일 바쁜 날이다. 6시를 훌쩍 넘기고서야 정산을 마치고 겨우 일이 마무리돼간다. 여느 때 같으면 홀가분하게 퇴근할 시간이다. 그런데 혜영 씨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1년 5개월 동안 근무해온 은행을 그만두는 날이기 때문이다. 3개월 단위로 갱신되어 오던 계약이 이번엔 거부된 것이다. 계약이 만료됐다는 것은 계약직 직원에겐 해고와 같은 의미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조금 한편으로는 좀 암담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고용 불안에 좀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어떤 소모품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저희는 어디 의지해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데가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절실하죠. 다시 입어볼 일이 없을 은행 근무복도 버렸다. 이렇게 3개월 계약직 행원 혜영 씨가 일했던 흔적은 모두 사라졌다. 이날 이 은행의 50여 개 지점마다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혜영 씨와 같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57명의 행원이 동시에 해고됐다. 금융권 종사자 3명 중 1명은 계약 만료라는 이름으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계약직, 즉 비정규직이다. 1년 반 동안이나 동료라 생각했던 지점 사람들도 그저 계약 기간이 다 됐을 뿐이라고 예사롭게 여기는 퇴장. 혜영 씨의 얼굴은 굳어져 있다. 간단한 인사만으로 혜영 씨는 하루 만에 은행원에서 실업자 대열에 섰다.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아요. 정말 내가 이제 직장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대덕에 위치한 인공위성 연구센터. 우리별 1호 발사를 시작으로 2003년 과학위성 1호를 독자 개발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위성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 영광의 얼굴들은 자취를 감췄다. 사람들이 다 나갔죠. 저희 팀이었는데 다 나갔습니다. 한 번 만나볼게요. 저만 이제 저 혼자만 남아 있는 상태고 여기 있는 안에 같이 사진을 찍었던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연구센터의 직원 90%가 계약직으로 운영되다 보니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안정된 직장을 찾아 이직해 나간 것이다. 그중에서 기간만 나와 있는 계약 기간도 아주 짧다. 김세일 씨는 4년 동안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계약을 수십 번 갱신했다고 한다. 3월 1일, 4월, 5월. 지난해에는 한 달 단위로 계약서를 쓰기도 했다. 연구 과제가 진행되는 기간이 곧 계약 기간이 된다. 우리 손으로 위성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지만 계약서를 쓸 때마다 이곳을 직장이라 말할 수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는 김세일 씨. 막말로 계약을 안 해주면 바로 거기선 저희는 잘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에 물론 말은 다음에도 계약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 계약이 안 되게 되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한 달짜리 계약서 썼으니까 한 달 뒤에 계약이 연장이 안 되면 그냥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받고 불안감도 많이 느끼죠. 고용 불안은 가정 생활도 바꿔놓았다. 김세일 씨는 서울에 사는 부인과 떨어져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한다. 불안한 직장에 부부의 미래를 거느니 맞벌이 주말 부부로 사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벌써 결혼 4년째지만 자녀 계획도 당분간 미뤄두었다.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아이도 낳고 평범한 어떤 그런 삶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직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니까요. 같이 사는 것도 좀 어렵고 더불어서 이세를 갖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자식을 낳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공업도시 울산의 한 월세방. 장병윤 씨가 힘겹게 일어난다. 야간 근무에서 주간 근무로 근무 시간이 수시로 바뀌면서 기상 시간도 들쭉날쭉이다.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방에 딸린 부엌 겸 욕실에서 출근 준비를 서두른다. 올해 32살의 장병윤 씨는 매일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출근하지만 소위 정규 직원은 아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에 6개월 계약직으로 취직했다. 이제 1년 반째. 자동차 공장에서 병윤 씨는 차량 내부에 부품을 장착하는 일을 맡고 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체력이 붙일 정도는 아니지만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오는 차량 때문에 좀처럼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거의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나 이럴 때에는 거의 얘기도 못 하고 있고요. 바쁘니까요. 예, 떠내려가거든요. 뭔가에 떠밀리듯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생활은 늘 쪼들리고 시간이 없어 삶이 점점 팍팍해진다. 한때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 뿌듯했었다는 병윤 씨.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살만해질 거라는 소박한 소망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점점 그런 꿈은 멀어져만 간다. 자신이 많이 좀 없어졌어요. 좀 오래 가고 또 이 생활하면서 돈도 모으고 가정도 꾸리고 사람의 기본 아니겠어요. 여기.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언제부턴가 들면서 여자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보는 그 눈높이가 최소한 하청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일 자체만 정규직일, 비정규직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정규직은 정규직으로서 어깨 쭉 펴고 다니면서 상당히 우월감 같은 거 느끼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는 쪼그라져 있죠. 생활 자체도. 스스로 자기를 죽인다고 할까요?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졌던 금융보험업과 제조업도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추세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55.6%, 783만 명에 이른다. 비정규직이 노동계 현안으로 불거진 것은 최근 몇 년의 일이다. 그리고 올해 노동절은 비정규직 전야제로 그 문을 열었다. 투쟁이 있는 그 어느 곳에나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그런 차별을 없애고 그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끝까지 함께 나갑시다. 노동자 2명 중 1명. 오늘날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은 1998년.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이 시작된 98년. IMF 외환 위기 그해 명예퇴직과 구조조정으로 일터를 떠난 사람들은 13만 5천 명에 달한다. 구조조정된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됐고 당시 일터를 떠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돼 아직도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다. 초등학생 딸 1명을 두고 있는 허남주 씨. 3월 31일 동시에 해고된 57명의 계약직 행원 중 1명이다. 남편과 맞벌이로 수도권의 30평형대 아파트도 마련했다. 이 모두가 IMF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치기까지 13년간 은행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은행에서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서 몇 세 이상, 몇 년 근무 이상 이런 커트라인이 있어갖고요. 그때 저는 거기에 부합이 돼갖고 그만둔 거죠. 제가 대출을 받아서 다니면서 집도 장만을 했고요, 아파트. 그리고 또 그때 그 시절에 제가 결혼을 했고 92년도에 그만두기 전에 해갖고 아이도 낳고 정착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자 수입은 8년 전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남주 씨가 새로 알아보는 일자리는 정규직일 때의 임금 3분의 1 수준. 점점 열악한 일자리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상한 게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쓰는 것도 계약직이더라고요. 근데 뭐 급여도 한 65만 원 정도 준다고 그러고요. 밤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요즘에 사실은.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요. 암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가족 전부가 지금 비정규직 문제에서 차별철폐는 언제나 선결 문제로 꼽힌다. 과연 비정규직들이 현장에서 당하는 차별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비정규직 노동자 6천 명이 일하고 있다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그런데 막상 작업장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내기란 쉽지 않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여러 개의 생산 라인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구분되어 배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업무상의 뭐 차이점이나 이런 거 있나요? 업무상의 그 차이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뭐좀 같이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죠. 지금 이제 누가 정규직이고 누가 비정규직이고 잘 몰라요. 예. 지금은 잘 몰라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작업복 왼편 가슴께에 작게 수놓인 하청업체명. 잘 띄지도 않는 작은 글씨.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차별을 가져오는 주홍 글씨다. 농사를 짓다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 장병윤 씨. 현대자동차에 와서 일할 것을 권한 사람은 형 병수 씨였다. 형 병수 씨는 현대자동차의 정규 직원이다. 같은 가정에서 나고 자라 이제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면서 두 형제의 삶은 확연하게 갈렸다. 사실 저 같으면은 나름대로는 생활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다른 그 비정규직에 비해서는 급여도 많고 복지라든가 의료, 나머지 고용 문제 그런 것들 일정 부분 사실은 보장이 되고. 정규직인 형 병수 씨의 신임 연봉은 90년에 1,500만 원 선. 여기에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등 사내 복지가 추가된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동생 병윤 씨는 어떨까? 평균 월급은 80만 원 미만. 정규직인 형이 입사 초기에 받던 임금보다도 낮다. 한 달 걸러 상여금이 있는 달은 130만 원. 한 달 평균 수입은 100만 원 선인 것이다. 병윤 씨와 같은 연차인 정규직 연봉과 비교해보면 약 60% 선. 여기에 정규직에만 제한된 사내복지 혜택은 전무하다. 잔업수당도 정규직보다 적기 때문에 잔업을 해도 돈이 쉬 불지 않는다. 박봉을 쪼개 쓰며 시달리다 보니 미래를 생각하긴 점점 두렵기만 하다는 병윤 씨. 전화요금이요. 가정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제 딴에는 많이 안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항상 모자르네요. 다 이제 같은 비정규직이고 다 동일하고 얘기지만 특히 동생은 저 빗줄이다 보니까 더 안쓰럽고 이 친구가 나이도 좀 있습니다. 나이도 30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동생 말대로 지금 받는 월급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생활하기도 벅찬 판인데 그런 거 가지고 뭐 장래에 뭐 결혼이라든가 그런 분들 생각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막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안타깝습니다. 83년 이후 현대자동차의 수익은 3배 증가했지만 생산직 정규 직원은 오히려 2천여 명이 줄어들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은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6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들의 인건비는 기업의 이윤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었다. 임금이 뭐 솔직히 말하면 적은 건 사실이에요. 이제 적은 거는 사실인데, 근데 원칙적으로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뽑는 건 아니에요.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하청을 쓰는 건 아니고 고용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제 쓰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적으로 하청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 공정에 들어가는 사람 한정된 생산만 하고 나면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럴 경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도 바로 임금 차별. 정규직에 대해서 고용이 너무 지나치게 보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고도 굉장히 어렵고 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했을 경우 고용 조정이 좀 정규직보다는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들이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서 빨리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규직 임금이 한 10% 이상 오른다고 치면은 그 하도급 단가를 회사로서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줄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근로하는 그 근로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낮아져야만 되는, 그래서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비정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감축, 그 부분을 그대로 전후 최대의 수익성으로 기업이 가져간 것이죠. 기업의 이유는 그대로 남겨두고 노동자 사이에서 그것을 작은 파일을 놓고서 분배 다툼을 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또 세계방에서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인건비 안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배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초과 이윤으로 비정규직의 임금 하락을 통해서 초과로 가져갔었던 부분들을 기업이 대폭 비정규직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좀 정상적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57명의 계약직을 해고한 은행. 역시 작년 사상 초유의 흑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업무가 폭주하는 시간에 월 48만 원 임금의 시급제 행원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열악한 조건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한 달 평균 100만 원의 임금을 받던 57명의 해고자들은 부당 해고라며 시위에 들어갔다. 작년 한 해 이 은행의 정규직은 불과 30명이 늘었지만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은 1,170명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이 인건비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부당 해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목소리는 전달되지 못했다. 한때 일터였던 이곳은 해고자들에겐 철옹성과 같았다. 은행 측은 입장 표명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저희가 입장 말씀드릴 게 있나요? 계약 강의 기간이 됐고, 그래서 그 계약을 안 한 것일 뿐인데 무슨 입장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왜 문제제기를 하는지. 내가 몇 번 계약을 연장을 했었고, 그만 미리 또 고지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계약을 안 했다고 해서 은행이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원을 뽑지 뭐하러 비정규직원을 뽑아요. 은행은 채용 공고부터 3개월 계약직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자들의 말은 다르다. 면접에서 장기 고용에 대한 언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래 근무할 사람을 필요하고 한다. 근데 니네가 지금 면접 볼 때 3개월 있다 그만두고 6개월 있다 그만두려면 지금 면접을 보지 말고 나가라 그랬어요. 진짜 단순히 정말 딱 정해진 그 3개월만 근무하려고 그러면 정말 아무도 지원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약서 쓸 때요. 계약 날짜를 3개월로 쓰세요 그러더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면서 덧불어서 하는 말이 그거는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날짜는 그렇게 쓰는 거고 계속 재계약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 믿었던 거죠. 계약 기간이 3개월, 2개월 단위로 짧아지면서 재계약을 빌미로 인권 침해까지 생겨나고 있다.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한 회사의 계약직 여직원들. 항상 그 비정규직 우리들을 갖다 먹여 살린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자기 호응에 대응을 안 해주면은 무슨 얘기지? 불이익을 줄 것이다.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은 왜 거부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여직원들이 치마를 만약에 입고 갔다. 그러면 거기까지 손을 치마 위에서 다리를 잡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과장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자리를 옮기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나와서도 걱정이 되는 거야. 나 때문에 분위기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달 계약할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다음 달 계약할 때 나한테 진짜 불이익이 오겠다. 갔다가 다시 왔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곳도 내가 다녀야 되나. 차별에 맞서기 위한 자구책으로 비정규직 노조가 조직되곤 있지만 아직 2% 선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설립부터 난관에 부딪히곤 하기 때문이다.
전체 인력의 40%가 비정규직인 현대중공업. 최근 비정규 하청 노조에 150명의 노동자가 가입했다. 임금 삭감에 반대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건물 밖으로 수상한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서도 신임 노조원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작년 말 한 차례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당했기에 이들은 더 절박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시급제를 한다는 자체가 회사 측의 의도에 우리가 말린다는 거죠. 우리 과연 우리 몫을 내놓는다는 이 자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집단 이익이 절대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 몫은 우리가 찾아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노조를 처음 결성한 이유도 다르지 않았다. 저희가 노조를 건설하고 나서 아침 출투와 퇴투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들고 있던 현수막 이름이 근로기준법을 준사라라는 현수막이었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황당해하는 거예요. 중공업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이거 설명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왜 그런 고충을 당하냐 이런 걸 설명한다는 게 뭐 어렵죠. 중공업에서 속된 말로 근로기준법이 50%만 적용 지켜져도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청노조들이 그냥 농담 삼아 하거든요. 휴일 아침 현대중공업 앞 출근길. 내가 무게 사기해서 아가 너인데 아가 너인데 예. 그럼 쉬고 싶지만 아가 너인데 뭐 하는 게 이들 중엔 두 부류가 있다. 사원증을 가진 정규직과 출입증을 소지한 비정규직. 11,000명의 비정규직과 2만 명의 정규직 사이엔 골깊은 차별이 있다. 비정규직은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비정규직들의 실제 사용주는 현대중공업이라고 주장한다. 입사 면접부터 현대중공업 측에서 본다는 것이다. 일단 저희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하청업체에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해서 한 며칠이 지나면 그 면접을 보라고 그러니까 보러 오라고 합니다. 하면 그 저희들이 어디 가서 하냐면은 그 중공업 원청의 운영지원부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과정에서 취업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신인규 씨는 뭐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일을 했느냐, 일은 잘 하느냐, 뭐 근태는 좋으냐. 정규직 직원들도 비정규직들의 업무 지시는 현대중공업 측에서 직접 내린다고 말한다. 그 물량에 대한 그 계약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을 하청 사람들 원청인 그 현대중공업에서 직접 관리해야죠. 거의 직접 관리하다시피 하죠. 물건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인원 통제까지도 하고요. 비정규직 하청노조에선 더 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 탄압의 배후에 현대중공업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설립되고 한 달 사이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속해 있던 5개 하청업체가 연달아 폐업 신고를 냈다. 노조 설립 당일 폐업 공고를 내고 폐업을 속결한 하청업체도 있다. 공개적으로 활동한 노조원도 얼마 되지 않았을 당시 업체 폐업까지 강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노조위원장이 다니던 하청회사를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업체로 대체된 후였다. 안녕하세요. 인수는 아니죠. 예.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들어온 회사입니까? 네, 새로 등록하는 거. 새로 등록하고. 노조 측은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중공업 내부에 들여놓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폐업이었다고 주장한다. 누가 보더라도 부당노동 행위였고 부당해고고 이래서 뭐 흔히 이제 진노위라든가 지방노동위원회라든가 뭐 노동부 이런 걸 통하면 복직이 가능한데 이런 완전히 근거지를 없애는 거죠. 업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복귀할 사업장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부당 노동 행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원상 복귀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했던 김주익 씨 역시 해고와 업체 폐업을 통해
현대중공업 내부엔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우리 일하는 데가 여기예요. 작년 여름 노조 설립 초기에 거의 모든 노조원들이 겪었던 일이다. 당장 가고 싶은데요. 일할 때는 참 그게 여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막 이런 생각. 오늘 그냥 5시에 마치고 가면 좋겠다 이랬는데 나와서 한 5개월 되니까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예전같이 그냥 웃으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하고 그러고 싶어요. 업체 폐업은 자신뿐만 아니라 노조원이 아닌 동료 35명까지 실업자로 만드는 가혹한 것이었다. 현대중공업 측에 노조원이 소속된 하청업체를 폐업한 이유를 물었다. 그 업체들이 결국은 견디지를 못하고 경영난에 부딪히고 그래서 업체를 폐업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노조 임원이 4명인데 그 4명이 속한 업체도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체로 경영난에 부딪혀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또 폐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이 있구나. 그러나 하청업체의 간부로 일을 했다는 박 씨는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한 업체는 드물고 많은 경우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폐업을 하게끔 종용을 하는 거지. 현대중공업에서 참 인원 관리를 잘해라. 비정규직에 가입되지 않게끔 인원 관리를 잘해라. 그런데 참 어느 업체에서 비정규직에 누가 가입됐다. 그러면 야, 너 왜 신경 못 써서? 야, 너 접어. 그럼 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협력업체 사장은. 그런 거 아닙니까? 현대중공업 측은 또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선 실체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별이 심한 거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노동조합원이 몇 명인지 규모가 어떤지 실체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노동조합 임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조합원이 몇 명인지 그분들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노조로서의 어떤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떤 갖추고 있는 게 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떤 그런 그 노조 활동을 방해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주장이고 누가 방해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방해를 한 적도 없고 그분들이 어떤 규모를 갖춰서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누가 방해를 하겠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 그러나 노조 사무실 주변엔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노조 설립 때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 야심한 시간까지 주위를 배회하는 이들은 현대중공업 보안경비대 소속이라고 한다. 근데 왜 계세요? 아저씨들도 대충 돌아가는 거 뻔히 알면서 물어봐요. 진짜로 저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얘기를 못 해줘요. 그거 내 입으로 왜 얘기해줘요, 그 아저씨들한테. 저 아저씨들 그냥 내비두는 대로 하면은 어디로든 들어오거든. 방을 넘어서 들어오든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일일이 침해당한 격으로 해가지고 담벼락 다 지키시든 이거. 그래도 우리도 욕을 안 하던 올라오면 할 수 없는 그 방법. 들어오면 누가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 목적은 이제 회사에 못 들어오게 하는. 노조원이 출발하자 오토바이에 따라 올라타는 경비대. 어두운 밤거리 노조원을 태운 차량은 2대의 오토바이에 의해 추적당하고 있었다. 우리 입장이 지금 노예는서실에 맨날 미행을 따라붙고 감시를 하고 시간대별로 없어지면 총비상이 걸리고 이걸 누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뒤에서 항상 사진을 찍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저희들은 불안하겠습니까? 이 현실이. 20일 전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했던 신입 노조원들이 심각한 얼굴로 마주 앉았다. 노조 탈퇴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써달라면서. 써달라고 노조 탈퇴서를 써달라고. 처음에는 부탁하는 식으로 이야기. 처음에 부탁하는 식으로. 해주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 소리가 이거 안 해줬으면은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유를 하겠다 사람도, 얘기구나. 다른 사람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 사람이 울고 난리 부릴 거 하면서 업체뿐만 아니라 뭐 본부장부터 해갖고 사장, 이사 네 명단이 따로 올라가 있다. 노조 가입 빼놓고 따로 올라가 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네가 탈퇴를 하나 마나 이런 쪽으로는 관여를 안 할 테니까 네가 판단을 하라 그렇게 하더라고. 순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순간적으로 쫄리더라고. 안 그러십니까? 사람이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먹고 살라고 이거를 하는 건데 만약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뭐 하청업체 폐업과 해고라는 순환이 자신들에게도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불안감은 높아만 간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업 중에 부상을 입더라도 산업재해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조광한 씨는 외상 좌염을 앓고 있다. 반복 동작과 장시간 노동으로 팔에 무리가 오면서 생긴 병이다. 약좀 먹고 해야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조광한 씨의 부상은 악화됐지만 그가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진짜 이 팔을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저도. 아플 때. 이게 고통이 근거 없게 안 하려 이제 모르는 사람은 뭐 그럴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진짜 걸려보면요. 진짜 이거 진짜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그냥 저절로 막 욕이 막 나오고요. 발병 시점이 오래돼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청업체가 산재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딱딱하니 지금 부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한 번 더 산재 사건 나면은 우리 폐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에 주눅을 들게 돼 있고 그 원청과의 어떤 계약 관계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그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하청업체가 폐업되면 당장의 생기가 막막한 사람들. 광한 씨도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한 명이었다. 하지만 이젠 다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커가는 남매를 둔 가장으로서 답답하기만 하다. 부인이 근처 하청 공장에 다니고 있지만 내 가족의 생활비를 대기엔 역부족이다. 부인 역시 비정규직이다 보니 급여가 적은 것이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70만 원의 임금이 현재 광한 씨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다. 산재 처리가 이렇게 어려워질 줄은 몰랐다. 산재 처리도 해야 되고 그냥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자니까 모르니까 곧 해결되겠지. 그런데 벌써 2달이 흘러오는 상황에서 카드도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 자세히 모를 거야 아마. 카드도 연체된 상황이고 많이 힘들죠. 이제 이날 국민은행에 모자라는 생활비를 카드로 막다 보니 빚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젠 짐작도 되지 않는다. 일손을 놓은 지 2달 만에 신용불량의 위기까지 내몰린 것이다. 제가 솔직히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카드도 지금 얼마가 그렇게 돼 있는지 아마 조만간 연락이 오면 알겠죠. 14년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남은 것은 빚과 질병뿐. 저임금과 장시간 비정규직 노동의 후유증은 이렇게 한 가정을 흔들고 있다. (780만) 비정규직의 삶을 비탄에 빠뜨리면서 우리는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제조업과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통해 기업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인건비에 기초한 경쟁력은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거는 사실 인건비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극한 상태까지 지금 다운을 시킨 걸로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자전에 지금 시로전에 값싼 인건비 그리고 사람마다 싸구려로 쓰는 방식 이걸 갖고서 저는 더 이상 경쟁력은 갖다 확보를 갖다가 찾으려고 하는 것도 저는 넌센스다 이렇게 봐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면 비정규직 감소도 자연히 따라올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점이 너무나 크거든요. 한편으로는 해고도 쉽게 할 수 있고 인건비도 싸니까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는데 균등 대우를 하게 되면 기업이 그렇게 비정규직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줄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증가가 저는 막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규모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지금처럼 증가하는 추세를 막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가파른 비정규직화는 한국의 노동위원회를 주도하던 IMF마저 위험 수준이란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미 사회 여러 곳에서 위험 경보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Now, this is a cause for concern for several reasons. First, it increases overall job insecurity. For example, in Korea, the average job tenure is only about 5.5 years, which is far less than in the U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And lastly, labor tensions have hurt or reduced Korea's attractiveness for investment, both domestic and foreign, and reduced productivity growth in the economy.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 부동의 1위를 지켜왔던 스페인. 비가 오는 중에도 노동절 행사는 성황리에 열렸다. 한때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 이슈였던 노동계의 최근 관심은 평화헌법에 모아져 있다. Por una Constitución Europea que tenga un contenido social avanzado, por la paz, por la defensa de los derechos y sistemas de protección que caracterizan al modelo social europeo. 그러나 스페인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진 않는 듯했다. Anteriormente más trabajo temporal, yo creo que indefinido lleva un par de años solamente mejorando la cuestión del indefinido. Hay una alta temporalidad de trabajo en España. Trabajos que duran un día, una semana, varios días, incluso por horas. 상시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 관행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찾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업체는 성황 중이다. (84년에) 문을 연 이 직업 소개소는 매일 약 18,000명의 사람들이 방문한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알선한 취업자의 30% 정도만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한다. Y estoy buscando un trabajo para completar mi trabajo. O sea, unas horas extras que tengo, que no tengo nada que hacer, para ganar un dinero extra. Y por eso vengo aquí. Sí, ahora mismo quizás es más interesante trabajar en una empresa más grande, con más perspectivas de futuro. Muchas veces empiezan de temporales y acaban siendo a tiempo completo. Y que yo sepa no son todos temporales, ¿no? 스페인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난 데는 정책적인 유도가 있었다. (1984년) 노동자 지위법 개혁. 이 법은 임시직을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이었다.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보호 조치도 없었다. Se trataba de frenar la caída del empleo de cualquier manera y en aquel momento el gobierno del momento consideró justificado poder hacer esa política. 그런데 기업들은 신규 인력의 98%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고 목표였던 실업률 잡기에도 실패했다. Mientras que en la recesión posterior se produjo un aumento de la tasa de paro de nuevo al 23 o al 24%. La siniestralidad laboral, el número de accidentes, los puestos de trabajo, porque los empresarios, sabiendo que contrataban gente con escasa formación, pues no protegían mucho las actividades de este tipo de trabajadores. Por otra parte, hay otro fenómeno que también puede estar asociado al uso de este tipo de contratos, que es que la tasa de fertilidad, de fecundidad, el número de hijos por mujeres en edad de tener hijos
es el más bajo de todo el mundo en España. 심각한 부작용이 사회를 찾아왔다. 노동인구의 30%가 실업과 취업을 반복했고 실업률은 요동쳤다. 비용이 많이 드는 정규직 대신 기업은 비용이 적게 드는 저임금의 임시직을 선호하게 됐다. En ese momento pues se puso el gobierno una venda en los ojos y tiró para adelante, pero nosotros denunciamos que se estaba ubicando la inversión allí donde no tenía que ser y que el empleo temporal facilitaba. En la etapa de crecimiento anterior lo que ocurrió es que todo el empleo que se creó fue empleo temporal, incluso hubo una ligera sustitución de empleo indefinido que se redujo y se sustituyó por empleo temporal, ¿no? 1997년 노사관계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각 사업장에선 파업이 일상화되고 실업기금과 사회기금들이 고갈되기 시작했다. 정부, 기업, 노동자 모두에게 시련의 시기였다. 그러나 마찰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해 4월 노사정은 극적으로 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규직화 계약이다.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해낸 것이다. 극렬한 마찰 속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요인은 각계의 위기감 때문이었다. Dese usted cuenta que estamos hablando de 1.300.000 contratos con una población ocupada de no llega a 17 millones de personas. Imagínense lo que es el porcentaje de personas que en cada mes están rotando, cambiando de empleo porque tienen contratos de baja duración, están saliendo de unos empleos, entrando en otros empleos. Entonces era el Estado quien se hacía cargo de pagar a los trabajadores en los periodos de desempleo, con los consiguientes, como digo, costes presupuestarios para el Estado. Socialmente, ¿qué ocurría? Pues las personas que estaban en en ese mercado secundario de trabajo no podrían hacer planes a largo plazo de vida, o sea, no podían pensar en formar familia o en comprar una casa o en irse de casa de los padres. 사용자협회에서도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한계를 느껴왔던 터였다. La temporalidad es muy cómoda para la empresa en el sentido de que necesita a alguien, lo contrata, no lo necesita, lo deja, pero es malo para la empresa porque no puede hacer una planificación a largo plazo y porque hay un coste de selección y cada vez que se incorpora una persona hay un coste de formación de esa persona. Evidentemente, en la medida en que las personas continúan, esos costes desaparecen. Pero no solo desaparecen esos costes, sino que el periodo de adaptación a la empresa. 스페인 최대 관광버스 회사인 훌리오. 이곳 역시 97년 4월 협약 이후 신규 인력의 정규직화를 시도해왔다. 마리오는 이곳에서 지난 94년 보호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입사한 운 좋은 케이스다. 관광버스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마리오 역시 대부분의 스페인 젊은이처럼 매월 계약갱신 걱정에 시달리던 신세였다. La tranquilidad de no estar pendiente de una fecha. Saber que tu contrato va a terminar, pues si estamos a 30 de abril, que no tienes que estar pendiente, por ejemplo, del 30 de mayo. Pues eso también te despreocupa un poco, ¿no? Te metes en la rutina del trabajo diario, pasan los meses, pasan los años y no tienes que estar pendiente de si me renuevan, si no me renuevan. Eso fundamentalmente desde el punto de vista personal, ¿no? Y desde el punto de vista pues también económico, pues la estabilidad, ¿no? Que tener unas plantillas muy elevadas de personas en contratos temporales significa desincentivar el interés de las empresas por invertir en la formación de esas plantillas. ¿Y cuál es la repercusión? Una reducción de la productividad o que están establecidas en sectores donde el que haya bajos salarios y baja productividad no es ningún problema, sino que es un elemento de competitividad frente a otros sectores u otros países en los que están trabajando en el mismo sector con mayores costes. Basado en que nuestra competitividad está basada en bajos salarios, se ha visto que eso ya no es un camino sin futuro, puesto que hay otros países. 스페인은 이제 상시적인 임시직 채용을 제한해 기업 관행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 Ahora se trata de recuperar
realmente el principio de causalidad, o sea, que haya una causa objetiva por parte de la empresa para poder hacer el contrato temporal. No hacerlo con libertad absoluta, sino que tenga que responder a unas causas objetivas de que la actividad que la empresa esté haciendo efectivamente sea temporal. 유럽은 EU의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법을 강화해왔다. EU는 97년과 99년 비정규직인 시간제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EU 지침에 따라 유럽 각국은 비정규직 보호 법률을 만들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가장 엄격하게 규제해온 프랑스의 사회현대화법. 불간섭주의를 표방하던 영국까지도 예외일 순 없었다. 네덜란드는 서비스 업종이 강해 비정규직 비율이 3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In this country, in fact, one job out of every 3 jobs is a part-time job. And we are, I believe, champion of the world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part-time jobs we have. 스페인과 비슷한 비율이지만 네덜란드에선 유연화에 의한 부자격은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파트타이머로 전환한 카렌 핸드릭스 씨. Ik werk 25 uren, officieel volgens contract 25 uur in de week. En ik werk dan op maandag, dinsdag, op woensdag ben ik thuis, op donderdag en op vrijdag. 파트타임 노동자는 정규직과 동등한 임금 체계를 갖는다. 다만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날 뿐이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네덜란드의 유연 안정성법 때문이었다. 시장을 유연하게 하면서도 고용 불안 요소는 제거하고 승진, 휴가, 의료보험, 연금 등 노동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유럽은 오랜 삼인주의 복지국가 시스템 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별이 거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실직을 했을 경우에 전직 과정에서의 교육 훈련비나 그 다음에 전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고용 인프라 시스템, 한국은 그런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이 전혀 없는 한국 시장에서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함의가 매우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상시 해고와 저임금으로 고통받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가출생은 핏덩어리 아이가 아닙니다. 사장님, 저희는 희망을 하나 갖고 지금까지 참으면서 80만 원의 박봉을 받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장님, 저희 보고 다음날 그만두라고요. 저희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도 남들처럼 밥을 먹고 살고 옷을 입고 살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갑작스런 증가와 차별은 빈곤과 내수 침체, 저출산율 등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일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소비를 줄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계 대출했던 걸 갚지 못하게 되면서 가계가 부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신빈곤층, 즉 중산층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갑자기 이제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진 많은 분들의 경우가 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화된 경우 혹은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우라고 이제.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불거지자 2000년 26개 시민단체는 비정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건 이제 환노위 소속위원들을 저희가
됐고 빨리 입법 그해 10월 각계 인사들이 의견을 수렴해 비정규직의 차별과 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들을 담아 입법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했다. 당시 법안 추천인이었던 신계륜 의원, 국회의 무관심을 인정한다. 피상적으로는 결국 노사 합의가 돼야 할 사항이 아니냐라는 이유를 대지만 실제의 마음은 이 비정규직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정을 못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향적으로 표현될 때는 노사 합의를 중시 여기지만 노사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나 의원들이 나서야 되겠죠. 정부도 나서고. 그런 면에서 준비가 거의 안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상황이 심각함에 비해서 국회가 크게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공대위의 입법 청원이 주목을 받지 못한 데는 2001년 7월 발족한 노사정 비정규 특위의 활약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노사정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작년 5월 23일 24차 논의를 끝으로 결렬됐다. 가장 우선적이었던 균등처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이 비정규 근로 문제가 노동시장 내 구조적인 어떤 그 파편화 또는 분절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뭐 차별이 없이 동일 노동,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경영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떤 시장에서 자연스러울 수 있는 차이까지도 획일적으로 법으로 이렇게 강제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시장에서의 뭐 사적 자치를 침해한다고 하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그 두 개의 입장이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항거했다. 작년엔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 이용석 씨가, 올 2월엔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박일수 씨가 분신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란 절규에 이제는 답해야 할 때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노사정위원회의 공의관마저 무시한 계약이란 반발만 나왔다. 그 파견법을 더 나쁘게 고치려고 지금 당의 위상이 벌써 답보 상태인 비정규직 문제에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민노당의 원내 진출이다. 이제는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그 기존의 정치 세력들도 있는가 하면은 노동자,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잘못돼 왔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는 것이지 뭐 이게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고 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경영계가 이런 판도 변화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월 5일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먼저 요구해온 것이다. 이미 올해 3월 4,000개 사업장에 배포한 노사관계 가이드에선 비정규직의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재계가 타협하지 않으면 6월 중순 이후 집회와 파업으로 맞설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의 대결은 다시 불붙고 있다. 노동자 2명 중 1명은 이 땅에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간다. 비정규직 차별을 직접 겪어가며 알아가고 있다. 동지들, 어쩌면 노동자를 하나다는 고언은 거짓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투쟁 너무도 외롭게 싸워왔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희망이 없는 것이고 그 꿈과 희망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의 나약한 목소리가 하나가 됐고 이류 노동자로 살아온 비정규직의 분노는 이제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쟁력과 성장이란 이름하에 780만 비정규직은 차별을 강요당해왔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이들의 항변에
우리 사회는 대답해야 한다.